어제 어머님이 가져온 거잖아. 진짜 토 나올 것 같아. 온 집안에 비린내가 진동해서 미치겠어. 트렁크에 좀 두든지 해. 온통 집안에 퀴퀴한 노인 냄새 생선 비린내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지래. 정말 죽겠어. 다음엔 그냥 근처 숙소를 잡아들여. 짜증나서 못 견디겠어. 알았어. 여보, 이번 명절에도 안 가면 안 돼. 산후조리 핑계 대면 되잖아. 그 집 전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2번 다시 가기 싫어. 반나절도 못 있겠어. 그 퀴퀴한 냄새. 정말 역겨워. 당신이 알아서 어머님께 안 간다고 얘기해. 그래도 아버님 안 계시니까 명절 챙길 일도 없고 그건 좋네. 어머님도 뭘 제대로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고생해서 평생 모은 돈이 겨우 2억이라니. 하여간 도움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겨우 70 나이에 접어든 시골 할머니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평생을 함께해 온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분 계신가요? 저처럼 투박한 시골 할머니도 이런 일을 겪으면 가슴속에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참기 힘들더군요.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된 불화가 어떻게 점점 커져갔는지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전통적으로 바다와 깊은 인연을 맺고 살아왔는데요.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조용한 시골 어촌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곳에서 태어나 노년까지 대부분의 삶을 보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양식장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양식장 운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발이 닳도록 부지런히 일하며 서로 의지하고 이겨냈습니다. 양식장이 자리 잡기까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한 결과 우리 양식장에서 키운 새우가 품질이 뛰어나기로 유명해지고 저는 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더 많이 했는데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난관을 겪었지만 덕분에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었어요. 이 일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우리 양식장의 명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요. 특히 우리 새우가 신선하고 맛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저는 2 아들을 낳아 키웠고 당시에는 큰아들이 가정의 중심 역할을 맡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큰아들의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큰아들은 매일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했어요. 너는 이 집안의 장남이고 앞으로 우리 가족의 기둥이 될 사람이야. 우리 가족 모두가 네가 성공적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어. 나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가서 꼭 성공해라. 제 아들들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 과정에서 제 남편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도시의 학교로 전학한 후부터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저에게 살갑게 대하던 녀석이 이제는 말수도 줄어들고 가족에게 대꾸조차 잘하지 않게 된 겁니다. 진짜 이 총구석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아무리 타일러도 큰아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점점 커가고 힘도 세지니 남편도 벅차 보였습니다. 녀석이 얼굴을 찌푸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곤 했죠. 큰아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고 저녁을 먹으러 나올 때도 대충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기 일쑤였습니다. 가족과 대화를 하게 되어도 대꾸는커녕 고개만 끄덕이거나 한숨을 쉬곤 했는데요. 도시에 있는 친구들 이야기를 하면서 시골 생활을 깎아내리는 말도 서슴지 않았죠. 남편이 한 번은 큰아들에게 왜 매번 그렇게 불만이냐? 하고 물으니 도시에 비하면 여긴 너무 지루해요. 여기선 할 것도 없고 답답해요. 게다가 학교에 가면 애들이 생선 비린내 난다고 저를 놀린다니까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시골이라도 다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입고 먹고 하는 모든 것이 시골에서 나오는 돈으로 가능해진 거다. 힘들게 일해서 도시에 있는 학교에 보냈더니 오히려 겉멋만 들어가고 말이지. 됐어요. 그냥 됐다고요. 이런 집구석에서 내가 어떻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 알기나 아세요? 뭐 하나 제대로 지원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부모가 벌어다 준 돈으로 학교 다니고 있는 거 모르는 거야? 큰아들은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뻔뻔하게 서 있었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오히려 남편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큰아들은 집안에서 말수가 줄고 가족들과도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없이 방에 틀어박혀 있는 일이 많아졌고, 그럴 때마다 전 걱정이 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등학교에 입학하자 점차 철이 들어가는지 가족들 잘 챙기고 동생도 돌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성적도 우수해 더 이상 저희를 걱정시키는 일은 없었는데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학업에 더욱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가끔 남편과 함께 외출할 때면 큰아들이 동생의 숙제를 도와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철이 드니 저도 마음이 놓였는데요. 남편은 그런 큰아들의 변화를 보며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정말 착했습니다. 4살 위의 형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이 녀석은 동네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죠. 집에 돌아오면 엄마 일을 잘 도와주고 양식장에 와도 성심껏 도와주는 그야말로 해맑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로부터 예의 바르다는 칭찬을 자주 받곤 했는데요. 성격이 밝고 구김살이 없어 친구도 많았어요. 가끔 친구들과 함께 양식장에 오면 500원만 달라고 졸라댔고 제가 500원을 쥐어주면 오는 길에 간식을 사들고 와서는 하루 종일 행복해하던 그런 녀석이었죠. 형과는 달리 학교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그 활발하고 귀여운 모습에 우리 부부는 매일 웃음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형이 집안의 기둥이라면 둘째는 집안의 활력소였습니다. 그렇게 성향이 달랐던 두 아이가 성인이 되면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더군요. 큰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온 동네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근처 도시에 대학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두 녀석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그 북적이던 집안이 한결 조용해지더군요. 그 무렵 저희가 키우던 새우가 입소문을 타고 아주 값비싸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시간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여유가 생겨 남편과 단둘이 한적하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둘째는 집 가까운 곳에서 대학을 다니며 가끔씩 집에 들러 우리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저녁 늦게 돌아와도 피곤한 기색 없이 밝게 웃으며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참 대견했지요. 두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나니 우리 부부는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고 뿌듯했죠. 남편과 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산책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평온하게 지내던 날들은 오래 가지 않았는데요.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늘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봤지만 거기서는 뾰족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차로 1시간 걸리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받았는데 그곳에서 믿기 힘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폐와 뼈로 전이된 상태인데 평소에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지 않으셨나요? 먹고 사느라 바쁘셨겠지만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고작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말에 남편은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남편의 쇠약해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 아파오더군요. 여태껏 고생만 시킨 것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두 아들도 급히 집으로 왔어요. 당시 큰아들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막 군대를 제대한 상태였죠. 큰아들은 원래 말이 없어서 어두운 표정으로 와서는 한숨만 깊이 내쉬고 있었습니다. 늦게 도착한 작은 아들은 엉엉 울며 남편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 하더군요. 남편이 암 판정을 받은 저는 이를 거의 손에서 놓고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요. 남편은 저에게 적금 통장을 건네주며 아들들 결혼식을 잘 챙기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정말로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는데요. 남편이 없는 집은 적막했고
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항상 하던 양식장 일도 익숙하진 않았지만 그가 알려준 대로 하나씩 해나가며 남편이 남겨둔 자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그가 했던 대로 매달 같은 금액을 저축해 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남편의 빈자리에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서울에서 지내던 큰아들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결혼하려는 여자가 있는데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한번 데려와 봐라. 어떤 아가씨인지 내가 직접 봐야겠구나. 며느리가 될 아가씨가 우리 집에 오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남편과 예비 며느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상상해보게 되더군요. 큰아들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인지도 있는 중견 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여자라 했는데요. 드디어 며느리 될 아가씨가 우리 집에 처음으로 찾아왔어요. 첫 인상이 중요한 법인데 예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지만 말하는 태도에서 어딘가 좀 되바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계속 사셨던 거예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이곳 공유도 맑고요. 새우 양식이라니 정말 신기해요. 그래, 다음에 오면 새우회나 한 접시 먹고 가거라. 실한 놈으로 골라줄 테니. 새우를 회로도 먹을 수 있나요? 정말 깨끗한 건가요? 물론이지. 우리 양식장에서는 깨끗하지 않은 상품은 없단다. 순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철이 없는 건지 첫 만남부터 신경을 건드리는 말들을 쏟아내니 마음에 걸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단순히 잘 모르는구나 하고 넘어가려 했죠. 큰아들은 며느리 될 아가씨가 어리둥절한 질문을 던질 때마다 슬쩍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 친구가 아직 시골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 이해해 주세요. 그래, 처음이니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도시 여자라 그런지 시골 생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였죠. 제가 큰아들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은 이유는 며느리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돈네 가족들이 괜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돈 어른은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일해오셨는데 인상이 참 선하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안사돈도 평생을 교직에 몸담은 교사라서 신뢰가 갔죠. 큰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자 저는 남편과의 오래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그 통장에는 2억 원이 들어 있었는데요. 저는 결혼을 앞둔 큰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남편 통장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다. 이걸로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태라. 내 아버지는 나한테 돈을 더 보태라고 했지만 지금 내 형편이 이래서 일단 이걸로 해라. 부족한 돈이 있으면 대출을 받든지 해보고 내가 매달 이자 내는 걸 좀 도와줄게. 아버지가 가는 길에도 너희 장가 보내는 걸 걱정했으니 이 돈을 헛되이 쓰지 마라. 이건 너희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다. 큰아들은 통장을 받아들고 잠시 말없이 가만히 있더니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는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며느리의 표정이 계속해서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알아서 메꾸라고 할 때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자를 도와주겠다고 하니 금세 표정이 부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며느리가 돈에 대한 욕심이 꽤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녀가 별다른 행동 없이 조용히 있기에 저도 굳이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이 어떤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더군요. 통장을 넘겨준 후 아들 내외가 잘 사용할지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당신이 있었다면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 했을까? 궁금하네요. 남편의 빈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유는 몇 년 만에 큰 태풍이 해안가를 강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많은 태풍을 겪어왔지만 그의 태풍은 정말로 심각했어요. 집이 흔들리고 거센 파도가 앞마당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과 양식장은 다른 곳보다 튼튼하게 지어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현금 흐름이 막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양식장에서 키우던 새우들도 태풍에 휩쓸려 폐기해야 했죠. 큰아들은 그런 사정을 알고 스스로 대출을 알아본 후 서울 직장 근처에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기였지만 그래도 며느리와 함께 번듯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이더군요. 큰아들은 잘 장가를 갔고 작은아들도 가까운 곳에서 스스로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한동안 아들들 걱정 없이 양식장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었는데요. 인생이란 정말 예측 불가한 것 같습니다. 큰아들을 장가 보내고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양식장을 복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적자가 계속되던 중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TV에도 종종 얼굴을 비춘다는 유명인사가 제 양식장을 찾아온 거예요. 그는 자신을 요식업체의 대표라 소개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그의 매장에 제 새우를 납품받고 싶다고 제안했죠. 당시 저는 양식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 한 줄기 희망이 싹 트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대표는 천천히 생각해보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죠. 명함을 손에 들고 많은 생각이 교차했지만 고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큰아들 부부에게서 급한 연락이 온 거예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굳이 먼 길 오지 말고 올해는 서울에서 사돈댁만 찾아뵈면 된다. 나중에 손주 나오면 그때 내가 올라가면 되니까 임신하면 많이 힘들지 않겠니? 내가 옆에서 잘 도와주고 챙겨줘라. 그리고 부족한 형편이지만 며느리에게 용돈이라도 보태라고 얼마간의 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 돈으로 몸보신이라도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그때 저는 양식장의 상태를 최대한 빨리 개선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양식장을 돌봤는데요. 양식장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작은 아들이 큰 힘이 되었죠. 무거운 짐을 거뜬히 나르는 작은 아들을 보며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작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을 주는 작은 아들이 대견하게 느껴졌죠. 그날 저녁 작은 아들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조카가 태어나면 아버지 이야기도 많이 들려줄게요.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저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이 다시 흐르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너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꼭 전해질 거라 믿는다 생각하며 가슴이 뭉클했죠. 작은 아들은 마당으로 나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아들의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 제 마음도 먹먹해지더군요. 작은 아들의 도움 덕분에 양식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복구되고 있었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제대로 계약을 맺고 싶었어요. 양식장에 대한 자부심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 뒤 손주가 태어나면 큰아들 내외에게 들어갈 돈이 적지 않을 텐데 제가 확실한 계약을 맺어야 그들에게 도움을 줄 만큼의 이익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손주가 태어났을 때 힘이 되어주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식장을 정비한 후 며느리의 출산 예정일이 한 달쯤 남았을 때 예전에 받았던 명함을 꺼내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그 대표는 저를 기억하고 반갑게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계약 날짜를 잡고 며느리가 손주를 막 출산할 즈음에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 대표는 저에게 새우를 납품할 식당에 들러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대표의 식당을 직접 보는 것도 좋은 기회라 생각했죠. 미리 말을 해둘 테니 금액 상관없이 식사를 하고 가라는 말에 내심 기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다녀올 일정을 조금 늘려 이틀로 잡고 큰아들 집에서 하루 신세를 지기로 했는데요. 성공한 사람이라 그런지 배포가 넓고 배려심도 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약을 맺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빠른 출산 소식을 전해왔고, 마침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올 때쯤 제가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 마음이 설레고 긴장도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후에 대표가 추천한 식당에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낯설고 신기한 기분이 들었죠. 식당에서 먹어본 음식은 난생 처음 경험하는 고급스러운 맛이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가격도 한 접시에 몇십만 원씩 하는 최고급 요리들이었고, 그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즐기고 있더군요. 시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런 고급 식당에 우리 새우를 납품하게 되면 앞으로의 수익이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에 매우 기뻤습니다. 큰아들네 집에 들어섰을 때 며느리와 큰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태어난 손주가 며느리 품에서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 순간 울컥했죠. 말솜씨가 서툴러서 따뜻한 말들을 해주지 못했어요. 애썼다. 고생했다. 이 말뿐이었습니다. 어머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래. 너희가 고생 많았다. 애는 건강하니?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일찍 태어났더구나. 다행히 아주 건강하대요. 출산했을 때 체중이 3.1kg였어요. 그 정도면 정상 체중으로 잘 나왔네. 고생 많았다. 내가 와서 애 보는데 괜히 신경 쓰이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남편이 미리 방을 치워놨어요. 오늘은 이 방에서 편히 주무시면 돼요. 저는 손주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다가 그 작은 손가락을 살며시 잡아보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던지요. 남편이 늘 손주를 보고 싶어 했는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떠난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어머님, 손주 한번 안아보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손주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작은 생명이 제 품에 안기자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준비한 선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너 산후조리하는데 먹으라고 좀 싸왔다. 귀한 거니까 잘 챙겨서 먹어라. 전날 제일 좋은 새우들만 골라서 며느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느라 땀을 흘렸지만 며느리를 생각하며 정성껏 싸왔죠. 그날은 일정이 빡빡해서 몸이 지쳐 있었기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씻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시골로 돌아가려고 했던 터라 일찍 일어나 아들 내외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했던 탓인지 아들네 집에 계약서를 선반 위에 올려둔 것을 깜빡한 채 그냥 나와 버린 거죠. 기차역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려다가 그 사실이 떠올라 다시 큰아들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요.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귀에 쏟아졌습니다. 여보, 분리수거하면서 이 가방도 좀 치워. 나가서 버리든지 아무튼 좀 처리해줘. 무슨 가방? 어제 어머님이 가져온 거잖아. 진짜 토 나올 것 같아. 온 집안에 비린내가 진동해서 미치겠어. 트렁크에 좀 두든지 해. 온통 집안에 퀴퀴한 노인 냄새 생선 비린내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지래. 정말 죽겠어. 다음엔 그냥 근처 숙소를 잡아들여. 짜증나서 못 견디겠어. 알았어.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저는 충격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그냥 알았어. 라고 대답하는 큰아들. 반응에 더욱 어이가 없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려고 다가가려 했지만 이어진 며느리의 말이 제 분노를 더욱 끌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이번 명절에도 안 가면 안 돼. 산후조리 핑계 대면 되잖아. 그 집 전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2번 다시 가기 싫어. 반나절도 못 있겠어. 그 퀴퀴한 냄새. 정말 역겨워. 당신이 알아서 어머님께 안 간다고 얘기해. 그래도 아버님 안 계시니까 명절 챙길 일도 없고 그건 좋네. 어머님도 뭘 제대로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고생해서 평생 모은 돈이 겨우 2억이라니.
하여간 도움이 안 돼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문을 확 열었어요. 큰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깜짝 놀라더군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냄새가 난다고? 그게 시애미한테 할 말이야? 여기 집이 꼴랑 뭐라고? 이 집은 네 시아버지가 아들 장가 보내려고 평생 양식장하고 새우 팔아서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야. 너는 혼수도 제대로 안 해왔으면서 뭘 그렇게 잘난 척하며 불평이냐? 큰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 언제부터 계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좀 예민해서 그랬습니다. 온 동네가 다 들으라고 떠들던 걸 내가 못 들었겠냐? 처음부터 돈 욕심이 있는 건 보였어도 참아주려 했는데 이제 보니 아주 예의도 없이 뚫린 입이라고 막 짓거리는구나. 제 천둥 같은 고함에 며느리는 순간 움츠러들었지만 제가 지원을 끊겠다고 하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곧바로 대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땡전 한 푼 안 주시겠다니 그럼 매달 주시던 대출이자도 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와주신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큰 소리 치세요? 그건 애초에 약속했던 거랑 다르잖아요. 요즘 금리가 얼마나 올랐는데 이제 막 애 낳은 저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그래, 저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어머님 아들은요? 어머님 손주는요? 손가락만 빨게 놔두실 거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어머니가 돼서 그럴 수가 있죠? 그 말을 듣자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오냐? 너 말 한 번 잘했다. 자식이란 것들이 염치도 없이 그 나이 먹도록 부모한테 손 벌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는데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그리고 옆에서 멀뚱히 서 있는 큰아들놈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너 집안의 가장이라면 내 아내가 이런 버릇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냥 두고 본 거야? 내 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안 하냐? 그따위로 우리 집 장남 노릇을 한다고? 내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이제부터는 너희 알아서 살아라. 나는 더 이상 일절 도울 생각 없다. 아주 되바라진 사람을 집안에 들였구나. 몹쓸 놈들 같으니라고. 큰아들은 제가 이렇게 혼을 내는 동안에도 오해다라거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병풍처럼 조용히 서 있더군요. 그 태도에 화가 더욱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음속에는 큰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큰아들 부부에게 주던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큰아들 집을 다녀온 지 약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랬더니 그달 말에 안사돈에게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안사돈 잘 지내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대출이자를 갚아야 한다면서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는 이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서 혹시 무슨 다른 일이 있나 싶어 물어봐도 딸이 말을 안 해주네요. 혹시 안사돈께서 무슨 일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 잘 알다마다요. 제가 매달 보내는 돈으로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애들 지 애미를 욕하며 호래미 냄새가 난다느니 비린내가 난다느니 하는 말을 하더군요. 받을 건 다 받아놓고는 해준 게 없다며 버릇없이 싸가지 없이 굴더군요. 제가 화나서 그 집에 보내던 돈을 전부 끊어버렸습니다. 제 아들도 별반 다르지 않더군요. 자기 아내가 시애미한테 대드는 모습을 그냥 두고만 보더군요. 자식 농사를 망친 건 저뿐만이 아니라 사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딸을 어찌 그렇게 키우셨소? 뭐라고요? 저희 딸이 그런 말을 했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다니 그게 무슨 패륜입니까? 내가 이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그런 무례한 말을 했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를 주겠습니다. 저는 사돈의 사과를 더 이상 듣기 싫어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그런데 이틀 후 사돈이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사돈의 뒤에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며느리도 따라왔죠. 사돈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저희 딸이 큰 실례를 저질렀다고 해서 제가 단단히 혼을 냈습니다. 어서 인사드리지 않고 뭐해?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사과는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닌 것이 뻔히 보였죠. 억지로 하는 소리라는 거 다 알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돌아가라. 사돈어른이 당황하며 저를 중재하려 했습니다. 사돈어른, 저희 딸이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됐습니다. 사돈 이 아이는 제대로 뉘우칠 줄 모릅니다. 아마 사돈이 크게 혼을 내서 억지로 사과를 하는 것일 뿐 돌아가면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이렇게 소란만 피우지 마시고 헛된 시간 낭비는 그만두세요. 집에 데려가세요. 그러자 사돈은 며느리를 질책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빨리 똑바로 사과드리지 못해? 이 무례한 계집애 같으니라고. 내가 지금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며느리는 울먹이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제 감정에 휩싸여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도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 며느리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거냐? 아니면 사돈 때문에 억지로 하는 소리냐? 내가 준 돈이 끊길까봐 겉으로만 사과하는 건 아니냐? 며느리의 속마음을 떠보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이제 용서는 하겠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자립하는 모습 보여줘야 할 거다. 금전적인 지원은 없다. 이건 내가 깊이 생각하고 배우라는 의미다. 너희 부부임으로 성공해 보거라. 그 말을 듣자 며느리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저는 역시나 싶어 내심 실망하며 사돈에게 말했습니다. 보이시죠? 이 아이는 아직도 반성할 줄 모릅니다, 사돈. 여기서 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돌아가시죠. 이제 저는 이 아이와 제 아들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해줬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더 이상 기대도 미련도 없습니다. 사돈은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은 채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이끌려 나가면서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작은 욕심만 버렸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자만하니 결국 자기 손해만 봤구나. 이런 교만함은 결국 자신에게만 해를 끼치는 법이지. 그 와중에도 큰아들은 끝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크게 실망한 후로는 큰아들 내외와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고 그 명절은 결국 작은 아들과 저만이 함께 보냈습니다. 작은 아들 역시 형과 며느리와의 연락을 전부 차단했고 그동안 저는 새우 양식장에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작은 아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저를 도와주기 시작해 일이 훨씬 수월해졌죠. 다행히 양식장에서 공급하는 새우가 한식당의 새 메뉴에 사용되면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양식장의 새우는 고급 재료로 소문이 나며 매출이 급증했어요. 우리 새우는 고품질로 인정받아 시장에서 높은 명성을 얻었고 어느 날은 억대 매출을 달성하며 TV 방송 촬영 요청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방송 촬영하는 날을 맞춰 작은 아들을 불러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전국의 양식장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있고 양식장 일을 서서히 작은 아들에게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제가 물러난 후를 대비해 작은 아들을 적극적으로 후계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오랜만에 큰아들 부부가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아기를 안고 집 앞 마당에 나타나 무릎을 꿇더군요. 저와 작은 아들은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거실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TV 소리는 여전히 거실을 채우고 있었고 우리는 무심히 프로그램을 계속 시청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끊임없이 사과의 말을 이어갔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만 저는 그들의 말에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과거 행동이 너무나 뚜렷하게 제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작은 아들도 형을 향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형수, 여기까지 와서 말을 해도 과거의 일은 지울 수 없어. 아버지 유산 싹 다 날려먹고
어디라고 찾아와?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들이 저지른 일들이 다시 떠오르며 마음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 큰 돈을 주식에 털어넣어 다 날려 먹다니 정말 기가 막혀. 아버지가 평생을 고생해서 아껴 모은 돈을 이렇게 한순간에 날리다니 뻔뻔스럽다. 작은 아들이 씁쓸하게 말하자 며느리는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저희는 진심입니다. 정말 용서를 구하러 온 거예요. 어머님, 제발 우리 사정 좀 봐주세요.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눈길조차 주지 않자 며느리는 점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누구시길래 제 집 마당에서 이 난리요? 이제 그만 가세요. 여기서 더 떠들면 경찰 불러서라도 쫓아낼 겁니다. 그냥 가시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자 그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은 가까이 오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무슨 암이라고 그러세요. 이제 그만 화 풀어주세요. 제발요. 어머님 손자도 데려왔어요. 평생 손주 안 보실 거예요? 앞으로 손주 보시면 얼마나 더 보시겠어요. 어머님, 앞으로 살 날도 많이 안 남으셨는데 화내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말은 점점 간절해졌지만 그 말이 더 큰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뭐? 살 날이 많이 안 남았다고? 뭐 말 참 잘했다. 내가 빨리 가서 내 자산이 너희 손에 들어가길 기다리는 거냐? 정신 차려라. 너희가 아버지 돈을 주식에 탕진한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집에 가라. 내 놈들에게 줄 건 하나도 없다. 내 말대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 내 자산은 이미 다 정리했다. 너희 같은 자식들에게는 10원도 주기 싫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정말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니, 돈은 우리가 어떻게든 다시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실수였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은 경제활동이고 재테크잖아요. 주식으로 큰 돈 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머님도 양식장 하시는 것처럼요.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회, 이미 주어졌던 기회를 너희 스스로 날려버렸어.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진다는 거냐? 또 어떤 헛된 꿈을 쫓겠다는 거지? 내 앞에서 사라져.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너희 아버지 돈을 그렇게 날렸으니 이제는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 더 커졌어.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며느리는 땅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이미 작은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마친 후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큰아들 내외는 경찰관들에 의해 마당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큰아들은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고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의 말은 곧 절규로 변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외침은 이내 욕설로 바뀌었고 며느리의 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고도 애 할머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시는 손주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장례식장에서나 보겠네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큰아들 내외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죠.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들이 빚을 갚지 못해 결국 집까지 잃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양식장은 나날이 번창하여 결국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현대적으로 리모델링을 단행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고 새우의 질도 더욱 향상되었죠. 이로 인해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고 양식장은 지역 내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일과가 끝나면 우리는 종종 양식장 끝자락에 앉아 일몰을 감상하곤 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시간들 속에서 작은 아들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꿈을 키워갔습니다. 작은 아들은 도시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양식장을 이어받기 위해 매일 저와 함께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혼을 앞둔 연인과 함께 결혼식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덕분에 저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비교해보니 오리 새끼는 물로 가고 꿩 새끼는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절실히 와닿습니다. 어쩌면 큰아들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으며 키웠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끊임없이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큰아들은 결국 제가 품을 수 없는 자식이었죠.
지금 이 순간 작은 아들의 행복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보고 있을 남편도 이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저를 걱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저는 그가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이제 작은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이 순간에도 저는 계속해서 남편을 떠올리게 됩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남편과 나는 아들들을 키우며 많은 꿈을 꾸었는데 그중 하나가 아들들이 각자의 사랑을 찾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죠. 이제 저도 언젠가는 하늘이별이 되어 남편 곁으로 갈 날이 올 텐데 그날이 오면 남편에게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든 날들과 행복했던 순간들을 곁에서 지켜보았다고 남편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여보, 당신을 만나면 정말 할 말이 많아. 우리 아이들 얘기, 그리고 이 거친 세상을 얼마나 버티기 힘들었는지 말야. 그래도 여기까지 잘 버틴 나를 좀 칭찬해줬으면 해. 나무라기만 하지 말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만 해줘.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 저는 고요함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인생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작은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